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이번 주제는 반월과 운동과 새로운 교환 매개의 등장입니다. 지난편 연준의 새로운 연금술, 영리포, 그리고 이자편에서 연준이 토큰 이코노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토큰 이코노미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 나타난 개념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토큰 이코노미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코노미와 뜻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경제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인센티브는 이윤이죠. 그 인센티브를 단순히 토큰으로만 바꾼 겁니다. 연준은 그 토큰 이코노미를 달러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고요. 어쨌든 연준의 토큰 이코노미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앨런 사태나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이는 월가 투자은행들의 탐욕을 자극했고 특히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부동산 시장에 모든 자금이 몰리게 되며 버블이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대출 조건을 완화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은행들은 파산당하기 시작했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존에 대출 자격이 없던 신용 불량자들에게도 쉽게 대출을 허용했으니 인과응보였죠. 경기를 살리겠다고 시작된 연준의 토큰 이코노미는 1930 경제 대공황 이후 가장 힘들었다는 2008 모기지 사태를 야기합니다. 실패한 것이죠. 물론 연준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2008년 모기지 사태를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 프레이밍하긴 하지만요. 반월가 운동의 시작을 알린 미국 하원 의원.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이런 경제적 파국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미 케인즈형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여러 언론 매체에 2008년 모기지 사태가 시장 실패라고 프레이밍하고 있었는데요. 대중들은 그 사실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케인즈언의 이런 논리를 반박하며 나선 인물은 바로 론 폴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무려 20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는데요. 무려 30년 동안 연준의 무책임한 통화 정책과 연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일관되게 비판한 그는 당시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창구를 찾다 대통령 선거를 그 창구로 결정합니다. 론폴 하원 의원은 2008년 대공황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의 메시지는 특히나 20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2009년엔 엔드 더 패드라는 책을 출판하고요. 이 책은 흥행을 합니다. 결국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앙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폭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재밌는 것은 론폴 하원 의원이 엔드 더 패드라는 책을 낸 시점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론폴 하원 의원이 사토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비트코인과 반연준 또는 반월가 운동의 모멘텀이 교묘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메시지에서 무브먼트로. 이 노령 하원 의원이 대중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전국적인 무브먼트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20대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연준 앞에 모인 미국인들은 다 제각기 다른 정치 성향과 집안 배경, 인종이었죠. 진보와 보수, 흑인과 백인,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람들이 연준을 끝내자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뭉쳤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연준이 만들어진 지 약 100년 만에 미국 대중들은 연준의 비밀에 대해 하나둘 알게 됩니다. 미국의 행정부, 국회, 심지어 연방 대법원까지 연준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 연준은 정부의 독점권이 부여된 민간은행이라는 사실, 그 연준의 주주들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이라는 사실이 사회에 드러나면서 대중들은 연준에 분노합니다. 이 거대한 무브먼트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연준 앞에서 진행되는 연준을 끝내자 운동과 월가에서 일어났던 월가 점령 운동이 바로 이 갈래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론폴과 그의 아들 랜드폴을 필두로 반연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진보 진영에선 버니 샌더스와 엘렌 그레이슨이 반연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대중의 인식이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결국 기득권에게 영향받지 않는 화폐에 대한 수요는 모여서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말이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타임즈 2009년 1월 3일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긴급 구제 방안 발표 임박. 비트코인 제너시스 블록에 담긴 내용입니다. 런던 타임즈 제1면에 실린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는 재무장관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죠.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다양한 이캐시들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예전에 있었던 이캐시들과 달리 이중지불을 방지할 수 있고 모든 참여자들을 익명화하였으며 거래가 P2P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앙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매우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타이밍도 절묘했는데요. 2008년 모기지 사태 이후 연준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대중들은 연준의 성격과 정확하게 반대 성격을 가진 화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욕구를 충족해주는 화폐임이 분명했습니다. 연준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상하원 의원들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반면 비트코인의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되고 발행량이 무제한인 불한 지폐와는 다르게 2,100만 개의 제한적 수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발행 주체가 독점적인 달러와는 다르게 누구나 해시암호를 붙여 먼저 블록을 생성한다면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죠.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화폐로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종의 의미 있는 기념품 정도였는데요. 당시 1BTC가 1원도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을 채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New Liberty Standard라는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측정한 기준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필요한 전력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0,000BTC가 피자 2판과 교환이 되면서 처음으로 교환 매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요. 중앙은행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개인이 만든 화폐가 시장의 재화를 교환한 사건이니 말입니다. 맨 처음엔 1BTC에 1원도 안 했지만 그 가격은 점차 높아집니다. 비트코인의 자유주의적 특성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 늘고 주로 정부의 눈을 피해 거래하는 교환 매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크립토 펑크들은 비트코인이 자생적으로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며 비트코인의 사용처를 늘려갈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트코인을 보며 근본위주주의자인 오스트리아 학파 일원들도 비트코인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비트코인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상용화 시도와 한계,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등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